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오래간만에 2학기 드림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은, 2학기 첫 번째 영상, 발해 그리고 통일신라의 쇠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가 있는 친구는 97쪽부터 107쪽을 참고해 주면 되고요. 읽기 자료를 먼저 받은 바는 읽기 자료 1번을 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1강의 핵심 키워드는 읽기 자료 먼저 받은 바는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발해, 그리고 대조영, 그리고 골품제, 호족, 견원, 궁예, 왕건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 전에 질문을 좀 미리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이렇게 드림 영상을 듣고 또 읽기 자료 읽고 또는 읽기 전에 이런 키워드를 보고 떠오르는 질문들을 만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먼저 다룰 국가가 떤 국가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발해라는 국가예요.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재했던 국가예요. 그래도 한 200년 가량, 2, 300년 가량 존재했죠. 발해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면 국가가 멸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딴 나라로 막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고구려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대조영이 말갈족, 북방민족이에요. 이 말갈족과 함께 당으로부터 도망쳐서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진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쪽이 고구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멸망하고 당나라에 의해서 일부 유민들은 이쪽으로 아이고 다시 갈게요.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당시 당나라는 고구려 옛 땅을 직접 지배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던 백성들만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배를 한 건데 이때 반란 일으킨 거죠. 일종의 반란 일으켜서 다시 여기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동모산 보이죠? 네,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고요. 나중에 수도를 옮기죠. 처음에 나라 국가명은 진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당나라랑 관계를 개선한 다음에 발해라는 이름으로 고치게 돼요. 발해라는 국가의 특징은 소수의 고구려인이 지배층으로 다수의 말갈인이 피지배층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조영 이후에도 계속 발전을 계속해요. 무왕, 문왕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9세기 선왕시기 이르면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영토 크기만큼 이렇게 커지고 전성기를 이룩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다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동쪽에 되게 발전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칭송받아요. 자, 이 발해라는 나라의 정치 제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부가 있어요. 이거는 당나라의 정치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도입한 건 아니고 발해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도입을 하죠. 나중에도 이 삼성 육부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이 왕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관료 집단을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대성, 뭐 중서성, 뭐 문화성 이건 뭐냐면 주로 어떤 정책을 좀 구상을 하고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을 해요. 이런 국가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자. 그리고 나서 정당성으로 가서 그게 실시가 돼요. 그 정책이 실시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들이 6개가 있었던 거예요. 주로 중국에서는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6개가 있고 당시 발해에서는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나눠가지고 6개의 부서로 운영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나오는 고려나 조선도 이런 정치체제를 이어가요. 그래서 이 삼성 육부가 정치 운영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아래에 있는 뭐 그 외의 기타 부서도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해는 중앙정치제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방행정제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영토가 크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몇 번 옮기긴 하는데 아무튼 5개의 주요 수도를 둬요. 뭐 무슨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 해서 5개의 수도. 여러분 저기 뭐지? 통일신라 할 때 오소경을 얘기했었잖아요. 오소경.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해 영토를 15개의 부로 나누죠. 여기 보시면 지도 보면 알 거예요. 이 15개의 부로 나눈 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기도, 경상도 뭐 이렇게 나눈 거죠. 나눈 거고, 그 아래에 뭐 특수행정구역으로 뭐 독주 같은 걸 뒀다. 그리고 그 아래 42주를 두고 맨 아래 하위 조직으로 말갈족의 촌락을 그냥 그대로 그 말갈족 마을들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교과서 뭐 99쪽 보면 한번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발해의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 요소를 좀 중심적으로 보면 좋죠. 그래서 주로 보시면 특히 기와, 수막세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영권무늬라고 해요. 이 영권무늬가 고구려의 기와랑 비슷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돌, 여러분 온돌 알죠? 이렇게 불 떼가지고 어, 집을 좀 후끈후끈하게 하잖아요. 그 온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고구려 온돌 양식을 발에도 이어갔다. 그래서 다양한 발의 문화 중에서 이런 것들은 고구려를 계승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분 중국의 당나라의 문화를 도입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발의 수도 구성이 약간 당나라 장안성의 구조를 따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도 벽돌 무덤이 있는데 이 벽돌 무덤은 중국식 무덤이에요. 물론 고구려식의 무덤 양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말갈족이 피지배층으로 다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갈족들이 많이 쓰는 그런 흑토기도 많이 출토된다고 하죠. 어쨌든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다는 거 아시되 고구려 계승 요소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여러분 발해가 위에서 생겨서 이렇게 할 때 아래에는 여전히 신라가 있죠, 여러분. 통일신라. 근데 여러분 통일신라가 시기적으로 뭐 상대, 그 다음에 중대, 그리고 하대라고 나뉘어요. 이게 3단계로 나누는데 신라 상대는 여러분 통일 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라 중대는 통일 이후에 왕권이 좀 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라 하대는 신라 말기에 왕권이 약화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아래 보시면 요 도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신라 하대에 이르면 왕위 계승 분쟁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이 겨우 5년밖에 제의를 못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몇 년 안 돼요. 뭐 2년 막 이렇게 왕이 막 계속 바뀌는 거야. 왜 계속 바뀌냐면 진골귀족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여러 진골귀족 가문 사이에서 왕을 만들려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왕 죽였다가 반란이 일어나고 저 왕 세웠다가 저 왕 죽고 저 왕 세웠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막 바뀌니까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왕권이 약하니까 여러분 지방 지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왕권이 약해서 통치를 제대로 못하는 틈을 타서 여러분 진골 귀족들은 굉장히 사치를 부리고 향락하고 그래도 막 부패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치를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응?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한데 국가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지방 지배가 제대로 안 돼. 세금이 잘 안 거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금을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이런 사람들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정치는 더럽게 못하면서 세금만 겁나 뜯어가. 자, 이러니까 지방에서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반발을 활용해서 등장한 지방 세력이 바로 이 호족이라는 사람들이야. 호족은 지방에서 경제력, 막 넓은 땅과 기존의 경제력도 충분히 갖춰진 그런 사람들, 거기에 자기 군대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호족들이 중앙에서 그렇게 개판치고 있으니까 자기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호족이란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놔야 돼. 고려시대 초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호족의 구성은 출신 세력은 다양해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토착 세력,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원래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나 중앙에서 진골귀족끼리 너무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면 누군가 이기고 누군 져요. 진 사람들은 밀려나겠죠. 밀려난 사람들 지방에 가서 자리 잡는 거죠.
거기서 중앙에 반발해서 세력을 형성하는 거고, 또는 군대 지휘관들, 원래 군대가 있잖아요. 자기 군사가 있잖아. 그걸 바탕으로 일정의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 세력. 해상 세력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장보고가 있어. 장보고. 장보고처럼 일정 지역을 장악한 거죠.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장악하고, 그래서 경제력을 축적하고 무력을 갖춰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쌤이 1학기 얘기했지만 장보고는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 분쟁에 막 이렇게 개입을 하죠. 그러다 죽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튼 근데 호족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력 무력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지식인층, 육두품. 여러분 육두품이 왜 호족을 도와줬겠어요, 여러분? 골품제라는 거 1학기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골품제에 의해서는 육두품도 일종의 귀족 세력이긴 한데 고위 관료로 진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고위 관료는 오로지 진골귀를 독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선 이상의 관직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폐쇄적인 신라 사회에 불만을 품고 이 호족들을 도와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 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종은 신라 하대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종교 불교 일파인데 주로 좀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믿을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글자를 막 열심히 뭐 경전을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몸으로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해탈을 하면 된다. 이런 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귀족들처럼 어떤 막 학문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호족들처럼 실력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풍수지리. 이 풍수지리는 그동안 경주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지방도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호족이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보시면 신라 하대에 정말 호족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빼고 이렇게 세 명만 볼 거야. 궁예, 견훤, 왕건 이렇게 세 명 유명하죠. 이 세 명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만든 국가가 바로 후백제 후고구려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삼국이 되죠. 다시 한번 삼국이 등장하게 된 거야. 후백제. 백제를 계승한다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견훤이라는 사람이야. 이 견훤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장군 출신이에요. 예,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산주, 지금의 전주예요. 요 지역에서 나라를 건국하죠.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가 전주니까 여러분 옛 땅이 백제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백제, 우리가 백제를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영토를 요만큼 장악을 했죠. 신라 이 부패한 정치에 반발을 한 거예요. 자, 후고구려는 바로 이 궁예라는 사람이 만들죠. 이런 궁예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안 봤어도 알 거야. 쌤 때는 태조왕건이 유명했어요, 사극으로. 근데 여러분 막 유튜브에 요즘에 막 있잖아요. 뭐 관심법 하면서 뭐 누가 뭐뭐 하였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사실 근데 좀 궁예가 그런 면으로만 좀 비춰지는 건 여러분 좀 아쉬워요. 교과서에 여러분 몇 쪽에 나오냐면 107쪽에 나오지만 궁예도 나라를 건설할 정도로 능력이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등용하면서 나름대로 신라에 반발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보겠다고 포부를 지니고 나라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송악을 지금의 개성이죠. 여기 보시면 개성을 도읍을 해서 건국을 해요. 901년에. 그래서 궁예는 포부가 또 이렇게 컸기 때문에 궁예 승려 출신인 건 아시죠? 원래 신라 귀족 출신이었는데 버려져가지고 승려가 됐다가 이런 신라 정치에 반발해서 정치판에까지 끼어든 거고요. 나중에 궁예는 후고구려를 시작하지만 나중에 또 국호를 뭐 마진, 태봉으로 바꾸면서 자기의 정치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죠.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 궁예가 점점 좀 독재적인 걸 보이게 되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관심법, 지미 미륵인이라 하면서 막 관심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하니까 민심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왕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송악의 해상 세력이에요. 유명한 해상 세력. 되게 부유한 집단이었는데 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국호를 고려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918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 후삼국, 그러니까 후삼국 통일 과정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일단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읽기 자료랑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